Z세대가 생각하는 메타버스와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메타버스의 관점이 너무 달라요. 골드러시 때 돈을 번 사람은 금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곡괭이를 파는 사람이었다. 그렇죠. 어디에서부터 지갑을 열게 되느냐, 그 동기가 결국은 이에요. 오. 저희 구독자분들을 네. 위해서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루이라고 하는 버추얼 휴먼을 이제 만들고 함께 활동하고 있는 DOB 스튜디오 대표이사 오재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쭤보고 싶었던 게 네. 그 MZ세대의 열망이 가져올 미래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네. 어떤 얘기인가요? 현실은 솔직히 좀 잔인해요. Z세대에게 특히. 고속 성장을 하던 기성세대의 어떤 부의 축적의 기회 같은 것들이 네. 사실 Z세대에게는 거의 주어지지 않고 네. 그래서 금수저, 흑수저 얘기가 나온 지는 이미 오래됐잖아요. 하지만 그런 얘기가 아무리 나오더라도 사회의 구조라든지 경제 성장률 같은 것들이 갑자기 변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저성장의 시대 그리고 마이너스 성장의 시대에 Z세대들이 기회가 박탈돼 있고 하지만 미디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화려한 기성세대들과 이 소수 금수저들의 생활을 보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들이 상상하고 그들이 열망하는 미래가 극단적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유토피아거나 디스토피아거나. 그래서 소수의 이상주의자들은 살기 좋은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다수의 Z세대들에게 그리고 있는 미래는 디스토피아가 아닌가. 저희 기술의 강점 중에 하나가 사실 가상의 얼굴이라는 것이 네. 익명성을 보장해주면서 이게 긍정적인 순기능을 발휘하는 부분들이 커요. 물론 이걸 악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좀 더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의 숨겨져 있는 재능 같은 것들을 어찌 보면 사회에서 얻지 못한 기회들을 예,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발현해 볼 수 있는 장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빼놓을 수가 없는 네. 단어가 메타버스라고. 그쵸. 여기 두 가지를 좀 짚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가상세계, 영어로 Virtual Reality. 보통 이제 뭐 제페토나 그런 식으로 구현된 일종의 Virtual Reality를 가상세계라고 하면서 이제 메타버스 전체로 보는 그런 관점이 있는데 사실 메타버스라고 하는 건 좀 더 관념적이고 좀 더 넓은 그런 시각으로 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실제로 김상균 교수님이 저술하신 메타버스 책에서 그 분류를 네 가지로 나눴는데 네. 이제 가상현실, 증강현실, 거울세계, 라이프로깅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놨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메타버스 하면서 가상세계 여기에만 좀 집중돼 있군요. 네,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들을 하시고 또 하나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를 발견한 것이 Z세대가 생각하는 메타버스와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메타버스의 관점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Z세대는 요렇게 하시는 세대잖아요. 태어나자마자. 네. 디지털 디스플레이 안에 구현되어 있는 어떠한 관념, 그게 공간 개념일 수도 있고 시간 개념일 수도 있고 어쨌건 상상 속에 존재하던 것을 디스플레이 안에 구축해 놓은 그런 무언가에 사람들의 정신이 가 있는 것. 네. 네, 그거 자체가 이제 메타버스, 디지털 라이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얘기는 곧 Z세대에게 메타버스는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저도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네. 이거 내가 하던 게임 같은 거. 맞아요. 이거 게임이랑 뭐가 다르지? 약간 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거기서 내 캐릭터를 만들고 거기서 내가 움직이는 대로 이동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이걸 하니까 맞아요. 거기 네. 심지어 대화도 하잖아요. 맞아요. 어떤 게 다른 건지가 네. 디지털 라이프와 아날로그의 리얼 라이프는 사실 경계선이 명확했었어요.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 환경이 지속되면서 사람들의 아날로그에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수행했던 일들이 반강제적으로 디지털로 옮겨갔는데 네. 해보니까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경계가 허물어진 거죠.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 Z세대는 사실 다르지 않아요. Z세대는 그 이전에도 놀이터에서 친구들을 만나는 것보다는 제페토에 접속해서 친구랑 논다든지 네. 게임 속에 접속해서 친구랑 같이 플레이를 한다든지 네. 이게 더 익숙했던 세대인데 제 세대만 해도 놀이터에 나가야 됐거든요. 아날로그의 그 공간에서 놀던 사람들에게 이런 급격한 생활의 터전이 디지털로 옮겨가는 것은 별천지인 거죠. 그러면서 디지털 네이티브들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네. 이게 뭐지? 무슨 상황이지?
이런 식의 두려움과 뭘 이해해서 기성세대들이 Z세대를 이해해야 된다. 시대의 변화를 전망을 빨리 따라잡아야 된다. 그 위기감 때문에 메타버스 하면서 어떻게든 정의를 내리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좀 화제가 된 게 아닐까. 사실 Z세대에게는 이미 일상인데 있는 건데. 그들에게는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네. 어디서 만나든 친구를 만나는 거고 노는 건데 그러니까 이미 익숙해져 있는 건데 뭔가 새로운 것처럼 이제 만드는 게 이제 기성세대들인 거고. 드로우님은 사실 기존에 올리셨던 컨텐츠들 저도 이제 즐겨봤지만 네. 이미 부캐라는 개념으로 또 다른 드로우의 일부분을 떼어내서 만들어진 디지털 세상에서의 본인의 자아에 대한 네. 본캐 부캐 개념이 명확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누구보다도 버추얼 휴먼과 메타버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미 알고 계시고 생활하시는 분인 거예요. 단순히 그게 이제 플랫폼이 네. 인스타그램, 유튜브였다면 이제 점점 플랫폼이 많아지고 글로 뛰어들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미 저는 메타버스에 들어가 있는 거긴 그렇죠. 한데 네. 근데 그 플랫폼들이 점점 발전하면서 더 현실적으로 보이고 그렇죠. 혹은 더 표현하는 방식이 더 다양해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아, 그렇게 하니까 좀 이해가 되네요. 아까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Z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아서 네. 여기에 이제 더 열광하게 되는 것 같은데 네. 혹시 또 다른 그런 이거에 왜 이렇게 진심인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메타버스에 열광하는 이유와 버추얼 휴먼에 열광하는 이유를 좀 구별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메타버스는 기회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NFT에 사람들이 사실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열광을 하는 이유 자체도 자산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아마 생애 최초로 갖는 자산일 거예요. 그게 비록 디지털 자산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사실 기성세대가 부동산에 열광하고 골드바에 열광하고 하는 것처럼 디지털 세대들이 자신의 온전한 소유로 가져갈 수 있는 최초의 에셋이 어쩌면 NFT이기 때문에 또 열광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메타버스는 진짜 골드러시의 그 초기를 보는 네네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네. 새로운 창직의 기회들도 열리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열광하는 것 같고요. 저 근데 갑자기 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그 생각도 들었어요. 이 골드러시 때 돈을 번 사람은 금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곡괭이를 파는 사람이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대표님을 보니까 어쩌면 그 도구를 팔고 계시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또 딱 드네요. 그걸 노리고 있습니다. 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게 MZ세대가 여기가 더 기회가 있고 말 그대로 이제 여기가 골드러시 초기 단계니까 뛰어들고 있잖아요. 이제 NFT도 네네. 많이 이슈가 되고 그러면 이곳에서 버추얼 휴먼이 전성시대를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저는 확신이 강해요. 일단은 버추얼 휴먼에 열광하는 이유가 명확해요. 버추얼 휴먼은 현재로서는 1대1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보통은 N대1로 만들어져요. 네. 그러니까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명의 매력적인 버추얼 휴먼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저희 루이 같은 경우에도 콘텐츠를 기획하시는 분들,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시는 분들 하면은 굉장히 많은 팀원들이 붙어서 네. 한 명의 버추얼 휴먼이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매력적인 존재로 만들죠. 사실은 매력 있는 패션 모델은 찾아볼 수 있죠. 근데 매력 있는 패션 모델이 노래도 하고 춤도 잘 추고 연기도 잘하고 이런 사람을 찾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셀럽인 거죠. 그러니까 셀럽을 아예 만들어내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실제 사람을 쓰는 것보다 그게 훨씬 리스크가 적고 더 매력적인 존재로 꾸며낼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 때문에 기업들이 이렇게 접근하는 거고 네. 실제로 그렇게 구현된 로지라고 하는 캐릭터에 Z세대들이 열광하고 있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버추얼 휴먼의 매력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분들이 네. 어쩌면은 회사 입장에서의 매력들이 아닐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했죠. 마케팅 부분 쪽으로도 뛰어나고 네네. 얘가 논란을 피우지도 않고 24시간 일하고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어떻게든 만들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이들을 바라보는 매력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말씀해주신 포인트가 네. 버추얼 휴먼의 미래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짚어주신 거예요. 현재에도 Z세대와 기업 간의 버추얼 휴먼을 바라보는 관점이 모순된 거예요. 네. 기업은 드론이 말씀하신 그게 딱 맞아요. 네, 근데 Z세대는 항상 친구를 디스플레이 안에서 만났잖아요. 네네. 여기에 버추얼 휴먼인지 캐릭터인지 실제 사람인지 그냥 인플루언서인지 상관이 없어요. 이 뒤에 한 명이 있는지 13명이 있는지 또는 AI가 있는지 상관이 없어요. 그거를 정확하게 반증했던 사례가 이루다거든요. AI지만 누군가에게는 진심이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유튜브 영상들이 많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루다는 그냥 친구예요. AI냐 뭐냐를 떠나서. 그런 것처럼 Z세대에게는 딴 거 다 필요 없고 매력적인 존재면 돼요. 근데 현재로서는 기술과 경제성 면에서
N대 1로밖에 매력적인 존재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기술이. 네.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Z세대가 열광할 만한 버추얼 휴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해야 되고 성공률도 높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버추얼 휴먼들이 사실 나왔다가 네. 성공을 못하고 네, 이렇게 네. 묻히거든요. 네네. 네. 제가 볼 때는 그 기업 쪽에서는 매력적이나 네. 아직 소비자한테는 공감을 얻지 바로 못하는 그거예요. 부분인 바로 거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아. 관점을 Z세대가 열광할 만한 존재로서의 그 페르소나를 생각하면서 기획을 하고 네. 콘텐츠를 짜줘야 되는데 네. 본인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시키는 대로 모든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해 달라라고만 하면은 대기업이 만든 버추얼 휴먼이다 라고 나오는 순간 일단 Z세대는 광고하러 나왔겠네. 반감이 생기잖아요. 유튜버를 좋아하는 부분에서는 인간적인 면보들을 많이 좋아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버추얼 휴먼의 약간 한계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이 어떻게 보면은 폭발적인 성장기였다고 한다면 네네. 예, 올해는 이제 이게 자리를 잡아가면서 과도기가 될 텐데 제가 판단할 때 올해 제일 중요한 거는 기술보다도 콘텐츠예요. 그쵸. 네. 잘 만든 건 알겠어. 네. 잘 만들었는데 네. 여기서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게 맞아요. 만드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그거를 제가 버추얼 유튜버를 보면서 느꼈어요. 왜냐면 버추얼 유튜버는 외형이 없어요. 터인 경우도 네,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들이 누구보다 인기를 얻고 누구보다 굿즈 잘 팔고 누구보다 영향력 있고 광고도 많이 한단 말이죠. 맞아요, 맞아요. 자기만의 방식대로.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진짜 어쩌면은 진짜 이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컨텐츠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재밌게 풀어준다거나 말빨이 좋다거나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 제공한다거나. 맞아요, 맞아요. 올해의 컨텐츠로 성공한 버추얼 휴먼들이 많이 나와주지 못하면 기업들의 관심이 꺼질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중요한 관점이네요. 네, 그래서 기업들이 네. 아직까지는 돈을 기꺼이 쓰려고 하세요. 버추얼 휴먼들이 우후죽순으로 나왔는데 Z세대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해. 입체적인 캐릭터도 아니고 그닥 관심이 안 가. 이래버리면 마케팅 효과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버리면 기업들은 그냥 도매금이 되는 거죠. 버추얼 휴먼 써봐야 의미 없더라. 광고에 도움 안 되더라. 이렇게 직관적으로 그냥 판단해버리고 지워버리실 것 같아요. Z세대들이 열광하는 버추얼 휴먼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사람같이 공감되는 부분이 있든지 네. 또는 셀럽처럼 좋아하는 팬덤이 생기게 하든지 그러니까 결국엔 다 컨텐츠인 건데 사실은 사업 모델을 좀 쪼개서 보면은 팬덤 이코노미거든요. 어디에서부터 지갑을 열게 되느냐 그 동기가 결국은 팬덤이에요. 근데 사실 기업들은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거든요. 팬덤 굿즈를 제작하는 쪽 엔터 쪽 사업만으로는 무수히 많은 서비스업이나 상품 제조업에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케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버추얼 휴먼의 레퍼런스와 그 성공 공식이라는 것들이 손에 잡혀야만 하나의 마케팅의 어떤 툴로서 버추얼 휴먼이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고 아직까지는 이쪽 기술이 개발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기업들의 관심이 끊어지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제가 그리는 미래는 나중에는 기술이 쉬워질 거거든요. 기술이 쉬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하게 되면 보편화되고 그쵸. 그러면 누구나 버추얼 휴먼을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바로 그거죠. 되면 네. 그래서 지금은 기업의 자본이 들어가야만 만들 수 있는 N대 1로 버추얼 휴먼을 만들 수 있다면 나중에는 이 기술이 발달하면서 1대1의 시대가 올 거고 이게 그거네요. 예전에는 방송국 통해서만 그쵸. 송출이 됐는데 네. 지금은 개인이 바로 유튜브에 그거죠. 올리듯이 같은 원리예요. 버추얼 휴먼도 네. 지금은 기업만 만들 수 네. 있지만 개인이 네. 버추얼 휴먼을 만들 수 있다는 네. 거죠. 네. 더 나아가서 1대 N의 시대가 와요. 네. 맛의 숲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 명의 그쵸. 버추얼 휴먼을 만드는 그쵸, 거죠. 그쵸. 유재석 씨의 유산슬과 지미유와 이런 다양한 이 부캐들을 네. 각각 전혀 다른 얼굴로 진짜 전혀 다른 사람인 것처럼 대중들에게 새로운 컨텐츠를 제공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너무 아이러닉한 게요. 저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해서 가상의 얼굴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외모를 네.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바꿔주는 그런 기술을 만들고 있는 거고 네. 거기에선 사실 외모 지상주의에 대한 어떤 비판이나 그런 사람들의 좀 더 아름다운 외모에 대한 욕구를 외면할 수가 없거든요. 네. 실제로 그걸로 인한 비판도 가끔 듣고요. 네네네.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게 진짜 사람의 매력은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스토리텔링, 그 사람의 인품에 있더라. 이거를 초창기에 발견할 수밖에 없었어요. 루이라고 하는 존재가 매력적인 이유는 루이의 섀도우 액터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 진짜 매력 있는 분이어서 그분의 매력을 디지털로 개발자가 만드는 코드로 그걸 구현해낸다? 외계인을 잡아다가 한 10년쯤 연구를 시켜야 가능한 일이지 않을까. 그건 어려운 거죠. 그렇죠. 셀럽들도 반짝 주목받는 사람들은 있지만 오랫동안 사랑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인품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반대로 인간적인 매력이 인품이나 기본적인 도덕성이나 이런 게 부족하신 분들은 아무리 잘나 보이고 허우대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뛰어나 보여도 반짝하고 이제 없어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버추얼 휴먼 같은 경우에도 그거를 하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 아, 그럼요. 결정적입니다. 현존하는 전 세계의 어떠한 기술로도 실제 사람의 매력은 건드리기 힘들어요. 결국은 사람이에요. 루이님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네네. 굳이 마스크를 쓸 필요가 있을까요? 일단은 네. 두 가지 면에서 네. 양 사이드에 모두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요. 첫째는 크리에이터 자신의 프라이버시, 유명세와 함께 따라오는 어떤 프라이버시 침해받는 그런 많은 불편함들을 해소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루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랜 기간 네. 연수생 활동을 했던 친구였기 때문에 네네. 그런 관점에서 또 이제 프라이버시를 간절히 원했다기보다는 외모에 대한 호불호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자기 관점에 따라 예쁘다 안 예쁘다 이렇게 약간 공격적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상처를 많이 받았었어요. 연예계에서 오랜 시간 준비를 하면서 이분은 외모에 대한 지적을 받으면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대요. 나는 뮤지션이고 내 음악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는 사람인데 왜 자꾸 얼굴과 몸매와 부수적인 것들을 지적을 받고 공격을 받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굉장히 혼란을 겪은 거죠. 어린 나이에. 실력은 정말 뛰어난데 그렇게 음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었던 분이고, 얼굴을 가리고 실컷 노래를 할 수 있으니까 점점 행복해졌어요.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네. 당장 그 두 가지, 익명성을 보호받고 개인에 대한 공격에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다. 네. 예, 이런 면에서 플러스가 있는 거고, 기업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델로 썼는데 이 친구가 학폭이 있었다. 그래 버리면 또 난리가 나잖아요. 네. 광고를 뒤집어 엎고 다시 찍어야 되잖아요. 네. 예, 근데 버추얼 휴먼은 본체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런 리스크가 제로죠. 그러니까 양 사이드에게 모두 도움되는 일인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본능이 인정 욕구가 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알려지고 싶은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맞아요. 혹시 근데 루이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초반에는 그 마음이 컸죠. 누구나 관종기가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네. 셀럽이나 인플루언서로 성공을 하시니까 네. 그분도 주목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큰 건 맞아요. 네. 근데 지치죠. 근데 그게 네. 이제 만약에 얼굴이 가려진 상태에서 그게 인기가 생기면 저는 거기서 괴리감이 더 들 것 같고 아,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내 인기가 맞나? 내가 한 게 맞나? 아. 이 얼굴이 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사실 저희가 초반에 시작할 때 약간 허들이 됐었어요. 그렇긴 한데 실예로 루이를 처음에 저희가 섭외하려고 했던 인플루언서 분이 거절을 하셨었어요. 같은 네네. 이유로. 지금 1년 반 정도 지나서 저희 두 번째, 세 번째 루이 계속 만들고 있어요. 요즘은 생각이 어때요? 합류하고 싶은 마음 있어요? 이랬더니 너무 하고 싶대요. 말씀하신 것도 맞는데 부캐 놀이다라고 생각하면 또 달라요. 결국 이 루이라고 하는 존재의 찐 매력은 본체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얼굴은 거들 뿐이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 찐 매력을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확인이 되면 안심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실제로 루이 채널의 댓글들을 한번 보시면 대부분 목소리 예쁘다, 노래 너무 잘한다, 춤 잘 춘다예요. 결국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앞으로 점점 다가올 세상인데 물론 어떤 부분에나 장점과 단점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과도기에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성장하는 성숙기에 네. 있는 것 같아서 네. 이거를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흥미롭게 봐도 재밌을 것 같네요. 일단 저희 같은 회사들이 도덕적으로 해야죠. 올바른 방향으로만 써야 되고. 네네. 누구나 꿈을 꾸잖아요. 네.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미래, 나의 행복. 근데 그 꿈이 현실보다는 조금은 더 달콤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그 꿈이 실제로 실현돼야겠다. 네. 네, 메타버스에서 그런 세상을 그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멋진 버추얼 휴먼 네. 많이 만들어주시고 매력적인 기술 많이 발전시켜주세요. 네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아유, 재밌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네.